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책임감과 헌신성으로 이 대장정의 모든 것을 다 바칩시다. 저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국민의 삶을 바라보고, 저들이 과거를 지키려 할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시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까? 21대 대선이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후보마다 승부처를 누비면서 표심을 다지느라 분주한데요. 그들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상임선대위의 역할도 더 중요해진 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상임선대위를 이끄는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나보겠습니다. 보수 원로인 윤여준 위원장이 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는지 그 답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 현직 장관할 때부터 쭉 배워왔는데 정말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아, 왜요? 무슨 건강에 무슨 비결 같은 게 전혀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자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예, 어쨌든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지금 대선을 21일 앞둔 시점에서는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직함이라는 게 길수록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또 피해 나가시네요. 아니 우리 당에는 예. 이 선거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굳이 무슨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챙겨보지 않아도 저는 가만히 있어도 다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전부터 반대당에 있을 때도 네. 그걸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네. 아, 저쪽에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아, 이쪽에는 정말 없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일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역할이 없어요. 지금 그럼 이 민주당 선대위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냥 윤여준 위원장께서는 가만히 계시면 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백전노장들이 많이 계셔서 그 회의를 해보면 금방 하거든요. 네, 그래요. 제가 무슨 뭐 충고를 한다거나 뭐 이럴 필요가 아예 없어요. 네, 자, 윤 위원장께서는 지금 뭐 별명이 뭐 본인은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책사셨잖아요. 아, 저는 그걸 제일 싫어했죠. 네. 왜냐하면 뭐 이 책략이나 전략이라는 게 당초에는 가치 중립적이었다고 그러는데 언어라는 게 이제 오랜 네. 세월 쓰여지면서 이제 뉘앙스가 생기잖아요. 책략이라는 건 어두운 지혜라는 그런 제가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책사라고 이제 네. 기자들이 그렇게 자꾸 별명을 붙일 때 제가 그때마다 아니다. 나는 절대로 어두운 지혜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시대의 주권자가 국민인데 네. 국민을 상대로 어두운 지혜를 쓰느냐 이건 네. 말이 안 된다. 윤리적으로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그냥 쓸 때마다 책사라고 써주더라고요. 네, 뭐 책사라는 별명은 제가 빼드리겠습니다만 보수 쪽에 서 계셨던 건 맞지 않습니까? 지난 2022년 때도 한번 이 제안을 받으셨으면 거절하셨었는데 왜 이재명 후보 캠프에 가시게 된 거죠? 아, 이재명 대표는 그 성남시장 할 네. 때부터 저는 모르던 분이었는데요. 네. 먼저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성남시장 안무개입니다 그러시더니 좀 만나서 점심이라도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너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분당에 있는 삼계탕 집에서 만났어요. 근데 점심시간을 좀 1시 반으로 늦춰서 가니까 네. 식당에 손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간에. 그러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긴 시간 얘기를 재밌게 한 적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후에도 몇 번 더 이렇게 뵙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셨군요. 네. 자,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할 때는 굉장히 오래 전이고 네. 지난해 10월에 공개적으로 만남을 가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아. 아이고
먼저 오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쓰고요. 아이고, 제가 먼저 왔어야 돼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세상사라고 하는 게 답하고 길이 없어 보여도 또 얘기하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을 만들 수도 그런 있고. 거죠. 네. 특히 국정이라는 거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공히 책임 있는 걸 지금 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야 관계는 이상하게 적대적 관계가 돼버려가지고 그나마 작은 나라가 그나마 분열이 돼가지고 영향을 모으지 못하니까 아주 딱한 일이에요. 이 정부가 별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서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죠. 이럴 때.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올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뭐 이게 이렇게 더군다나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 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나요. 그런데 다수당하고 대화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는 어느 면으로 봐도 민주적이지도 않고 우선 현실적으로도 그게 절대 득이 안 될 텐데도 그렇네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셔야 돼요. 아이고. 네, 뭐 그 당시에도 이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운영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뭐 그런 믿음이 있는데 제 이제 경험에 비춰보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국민하고 이제 격리가 된다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이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예, 왜곡해서 보고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미리 대비를 하자면, 뭐 제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뭐 대통령 당선되신다면, 그래서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신다면 그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네, 네. 하시다가 네. 막상 되면 또 달라지는 게 대통령의 자리 그게 아니겠습니까? 또 불가피한 있어요. 네.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국민하고는 많이 격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참모들이나 뭐 강요대나 이런 분들이 정직하게 이제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칫하면 현실로부터 이렇게 유리되는 예,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공보석을 모시고 있을 때도 네. 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그런 거를 늘 경계하셔가지고 새벽에 저 지방에 사시는 이제 오래된 친지분들한테 전화를 이제 거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에 대한 국민들 평판이 어떠냐.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민심을 정확하게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현직 대통령한테 예, 왜 그러시다고? 예. 아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리 친하셨다 하더라도 네. 현직 대통령이 전화 거셔가지고 야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합니까? 잘한다고 하시겠죠. 하실 수 예. 있으시겠어요?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죠. 그랬더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게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어떻게 조언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네. 자주 그분을 만나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렵죠. 또 그럴 필요성도 없고 지금도 워낙 뭐 선거 때 바쁘신 분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본인은 지금 그 실감을 못할 텐데 네. 빠른 시일 내에 현실로부터 격리된다. 이걸 어떻게 이 간격을 좁힐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정확한 민심을 그때그때 파악할 거냐 하는 거는 그 방법론을 지금부터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 청구는 드렸어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아니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이걸 듣고 불쾌하게 생각할지 할지는 다음 문제고 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민심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자,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만나셨었는데 이재명 후보를 두고서 유능한 사람이긴 하지만 원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가졌다. 이렇게 인터뷰를 언론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2022년에 이재명 후보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글쎄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제가 유심히 들여다본 건 아닌데요. 네. 자연스럽게 뭐 느껴질 만한 건 없고요.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마주 앉으면 굉장히 솔직해요. 얘기를 이렇게 꾸며서 하지 않고 네. 예,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제가 좀 듣기 거북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도 전혀 그런 내색 안 하고 듣고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대화하기가 굉장히 편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이 윤여준 전 장관님 비롯해서 이번에 선대위에 이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보수 인사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통합의 방점을 찍은 건데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진짜 통합을 할 수 있겠냐, 약간 위장 통합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는 위장 통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진짜 통합하면 자기들이 설당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당연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것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예. 자, 일각에서는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정권 교체 열망도 높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분석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스권인데 지금 몇 퍼센트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50%를 얼마 전에 한번 넘었었죠. 네. 아니, 그 50%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민주주의 충분하다. 사회에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이상 얻기를 바란다면 전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하는데 50%가 어딘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금 오늘도 TK 유세를 하고 외연확장에 그런가요? 총력을 기울이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중도 노선으로 확고히 방향을 틀었고 또 이 보수층을 향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각에서는 이게 위장된 보수다. 이재명 후보의 중도화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야당 대표할 때는 그렇다 치지만 아니 그 국가 통치를 책임지는 위치에 가면 네. 양쪽을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네. 그 상식적인 태도 변화 아닌가요? 상식적이다. 어. 네. 자, 그럼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이제 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일단 사법 리스크를 벗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스스로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뭐 상권 분립 침해 아니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뭐 그런 비판을 들을 걸 당이 모르고 그랬을까요? 야, 그럼 아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계하는 거죠. 네. 경계. 네. 경계라는 것은 언제 사법부에 또 공격이 들어올지 모른다. 모르니까 그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상권 분리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계할 뿐이지 실제로 뭐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런 건 아니다. 뭐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경계성. 왜냐하면 그건 다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네. 당으로서 그걸 가만히 앉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중단한다. 뭐 이런 법까지 만들고 있으면서 1인용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법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만 예. 그거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그 걱정도 일리가 있지만 글쎄요. 일단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당연히 그걸 예민하게 살필 테니까 네. 저는 뭐 큰 걱정은 안 하죠. 네,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자당 후보뿐 아니라 상대편 후보들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자리잖아요. 상대편 후보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 때 직함이 클수록 별로 일 안 해도 되는 자리예요. 대답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하고 네. 일단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김문수 후보부터. 아니, 김문수 후보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알고 네. 과거에 다 같은 당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대화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진지한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현실 정치인치고는 아주 순박한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 아주 대화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점에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준석 후보는요?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할 기회를 갖진 않았었죠. 네. 몇 번 만나긴 했는데 긴 시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후보 선정 과정이 지금 주말 사이에 상당히 좀 극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당히 비난받는 방식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 무리한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그 결과가 다시 뒤집히고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그걸 그냥 호재로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호재를 받아들이고 뭐 저쪽이 그것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잃었으니까 뭐 호재가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남의 실수나 뭐 실책에 하는 호재에 기대해서 선거 치를 생각하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죠. 지금. 안 그래도 그냥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이기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거라는 건 미리 낙고 나면 안 되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자, 마지막 선거까지 지금 21일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마지막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선거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를 총괄적으로 이끄시는 총괄선대위원장이시니까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는 국정의 최고의 책임자가 국정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의 자질 중에 도덕성과 유능성 두 개가 핵심인 건데 저는 이런 비상시국에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유용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국정의 효율성을 살리는 데는 경쟁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자,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자, 다음 기회에는 이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